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사연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사연의 나미입니다.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함께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인천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최근 1년 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져 버린 남편 때문에 고민을 하다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고 살던 남편과 손익동사의 과거를 알게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180도 달라져 버린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10년 넘게 부대끼며 산 남편이 하루아침에 내가 모르는 사람처럼 돌변했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주변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는데 평소 즐겨 듣던 사연 채널이 생각나 이렇게 글로 적어보게 되었네요. 저희 남편은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순둥이였어요. 거래처에서 무례하게 대할 때에도 허허 웃으면서 넘기고 후배들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때에도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자기가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했다며 다독여주는 사람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부서도 다르고 겹치는 업무도 전혀 없다시피 해서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친해질 기회가 없었죠. 내심 아쉽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괜찮은 사람인데 친해질 기회가 없다는 게요. 그땐 제가 너무 어리고 낯가림이 심했거든요. 누가 말을 걸어도 눈도 못 마주칠 정도였으니까요. 자연스러운 접점 없이는 기회를 만들 수가 없었죠. 지금이야 아줌마니까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과 허물없이 대화도 잘 나누고 필요하면 말도 걸고 하지만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주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딱 한 번 업무 관련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긴 했었어요.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이에요. 아무래도 업무에 관해 파악이 덜 되어 있다 보니 계속 야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사람들이 거의 다 퇴근하고 저 혼자 남아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요. 잘 모르겠고 막막한 부분이 생겨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 곤란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끙끙대며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데 누가 김밥과 커피를 사다 주더라고요. 어, 감사합니다.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고맙단 인사도 하지 못하고 어버버하고 말았죠. 그때부터 남편을 더 눈여겨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자각하지 못했지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힐끔힐끔 훔쳐보기도 하고 누가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 궁금해서 귀를 쫑긋했었죠. 지금 생각하니 참 풋풋했네요. 그렇게 4년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매일 얼굴을 볼 때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서 저희의 인연이 시작되었답니다. 제 송별의 자리였어요. 4년 동안 밤낮 없이 제 시간 바쳐가며 열심히 일한 회사였는데 재계약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거라 솔직히 떠들썩하게 송별해야 할 기분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없이 보낼 수가 있겠냐며 작게나마 자리 아닌 자리를 갖기로 한 거였죠. 회사 차원에서는 송별회가 아닌 정말로 정을 나눈 동료들과의 자리여서 그나마 마음이 좀 괜찮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렵의 남편과 저는 사적인 친분은커녕 일적으로도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송별회에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동료들도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사이에 공유할 만한 기억이라곤 야근 중에 김밥을 나눠 먹은 게 전부인걸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제 송별회에 온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동료들은 난리가 났죠. 어머, 뭐야. 둘이 친했었어? 그러게. 나만 몰랐어? 둘이 어떻게 친해? 과장님, 우리 슬기 씨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놀란 건 동료들이 아니라 저였어요. 저 사람이 왜 왔지? 하는 의문부터 시작해서 조금 설레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죠. 술이 한 잔, 두 잔씩 들어가니 다들 거리낌 없이 짓궂은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 과장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러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슬기 씨랑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쑥스럽고 난처해서 하지 말라고 동료들을 말렸지만 내심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여기 왜 왔는지,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라면 왜 진작 말도 하지 않고 퇴사날이 되어서야 온 건지. 슬기 씨 송별회잖아요. 열심히 회사 생활하시고 고생하신 거 봤는데 그동안은 따로 수고했다는 말 한 번 해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부서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왔죠 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의 태도가 뭐랄까 변명하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라 좀 귀여웠어요. 그렇게 남편의 깜짝 등장으로 송별은 의도치 않게 칙칙한 분위기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네요. 자리가 파일 때쯤 남편이 저를 조용히 불러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많이 마시지 않았으면 같이 한 잔 더 하고 싶다고요. 불순한 의도는 아니고 회사 생활하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고 친해지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럴 기회가 없어서 크게 용기를 내는 거라고 했어요.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저도 언제고 그 사람과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근처 꼬치집으로 자리를 옮겨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할 말이 없어 회사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나중엔 좋아하는 영화나 주말엔 주로 뭘 하고 지냈는지 같은 평범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동안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친해지고 싶었지만 그럴 계기가 없어 그럴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남편도 깜짝 놀라면서 아쉬워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그런 마음인 줄 알았다면서요. 사실 김밥 준 날도 엄청 고민하다 사다 준 거라고 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김밥 준 날 좀 더 친근하게 말을 걸어볼 걸 그랬어요. 자리가 길어지고 술병이 하나둘 쌓이면서 저희는 평소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에 더 긴장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처음 입사했을 무렵부터 제게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눈이 동그래져서 대체 왜요? 하고 되물었더니 쑥스러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슬기 씨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요. 차장님이 어떤 업무를 준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슬기 씨 입사 동기들하고 다 같이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그때 동기들 리드해서 업무 지시하고 혼자 끝까지 남아서 자료 취합하고 하는 거 봤거든요. 동기들 다 퇴근시키고 늦게까지 야근했잖아요. 그때부터 관심이 생겼어요. 멋있었거든요. 내가 슬기 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저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할 것 같았어요. 처음엔 업무적인 호감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니더라고요. 슬기 씨와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남편 말로는 회사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관심이 있다고 다가오면 거절하기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회사 생활하기 불편할까봐 오히려 더 선을 긋고 접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제게 어떻게 다가와야 할지 몰라 4년 동안 고민만 했다는 게 너무 귀엽고 이 사람이 진짜 날 좋아했나 보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진지하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 보기로 했어요. 알아갈수록 만남을 지속할수록 남편은 정말 진국인 사람이었어요. 순하고 둥글둥글하고 혹여나 제가 서운해할 만한 일이나 싫어할 만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준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었거든요. 사람들이 농담 삼아 하는 말 중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운전할 땐 예민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살아있는 보살 같았죠. 운전 중에 누가 급하게 끼어들어도 그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허허 웃어넘겼어요. 한 달 전부터 시간을 빼놓고 기다리던 약속이 깨져도 뭔가 급한 사정이 생겼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죠. 상처받을 만한 일도 화낼 만한 일도 감정의 기복 없이 담담하게 흘러넘기는 게 그렇게 듬직하게 느껴지고 또 의지가 되더라고요.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남편 성격이 그렇게 좋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가족들은 물론이고 남편을 의지하는 친구들도 많았죠.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럼 남편은 특유의 여유로운 태도로 허허 웃으면서 무슨 이야기든지 끝까지 다 들어주었어요.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많이 안정시켜주는 모양이에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밖에서 힘든 일이 생겨도 남편과 30분만 이야기하면 어지간한 일들은 다 괜찮아졌어요. 남편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답니다. 사람 성격은 얼굴에서부터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건지 저희 남편은 눈꼬리도 내려가 있고 서글서글 웃는 상이에요. 그런데 꼭 아주버님 내외와 함께하는 자리에만 가면 웃음기도 싹 사라지고 말수도 없어지더라고요. 사람을 어려워하는 건 처음 봐서 좀 낯설었지만 어떤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말았어요. 물론 처음에야 몇 번 왜 그러냐고 물어봤었죠. 여보, 아주버님네만 오면 표정이 왜 그래? 형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런 거 아니야.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그냥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네. 그때마다 대답하기 곤란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돌리는데 더 물어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평소보다 기분이 조금 가라앉아 보이는 정도였지 화를 낸다거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남편이 말하기 싫어하는 문제를 구태여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제가 알아야 할 때가 오면 어련히 말해주겠거니 하고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어요. 사건은 시아버님의 생신 때 벌어졌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기로 한 자리였거든요. 제가 원래는 시간 약속을 칼같이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사에 다니고 애들을 키우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들로 약속 시간보다 늦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날은 무슨 마감기였는지 아버님 생신이라고 반차를 쓰고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업무 관련된 전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얼추 전화로 업무를 마무리 짓고 애들을 데리러 학원에 갔는데 큰아들이 학원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할아버지 댁 가야 하니까 학원에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말이에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혹여나 무슨 일이 생겼을까 놀란 마음에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보니 이놈의 자식이 게임에 접속중으로 뜬다는 겁니다. 학원을 빼먹고 PC방에 갔던 거였죠. 할아버지 생신이라 옳다구나 하며 학원 선생님께는 집안 행사가 있어 학원에 못 간다며 거짓말해놓고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제가 학원으로 데리러 간다고 한 말도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어찌저찌 큰아들을 잡아와서 어머님 댁에 도착하니 말씀드렸던 시간보다 30분이 늦은 뒤였어요. 다행히 어머님은 괜찮다며 회사도 다니면서 애를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얼른 준비하고 나오라고 하셔 짐을 풀러 방에 들어가려는데 형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생신인데 일찌가 음식하는 걸 도와주진 못할 망정 30분이나 늦는 게 말이 되니? 동서, 그렇게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아직도 계약직이나 전전하는 거 아니야? 어?
정신 차려라, 정신. 형님의 말이 제 상처를 후벼 팠지만 어떤 이유로든 늦은 건 늦은 거니까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얼른 준비하고 나와서 상 차리시는 걸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또 쉴 새 없이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두 통이면 무시했을 테지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연달아 전화를 해대니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더라고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통화를 하려는데 갑자기 형님이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동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늦게 온 주제에 더 돕지 못한 망정 구석에 숨어서 농땡이를 피워? 그놈의 회사는 뭐 너 빼곤 일이 안 돌아간대? 왜 이렇게 유세야 유세는? 여기 뭐 너만 일하니? 전 형님의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보다 하고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좋든 싫든 같은 집안에 시집을 온 가족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형님,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요. 죄송해요. 급한 일인 것 같아서요. 대답만 해주고 제가 얼른 주방일 마무리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형님은 제 말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제 어깨를 밀치며 큰 소리 내셨어요. 회사? 진짜 웃긴다, 동서. 지금 동서가 회사 때문에 여기서 이러고 있다는 거야? 아니, 나 같은 사람도 회사 빼고 가족 행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동서가 뭔데? 계약직이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다고 회사 일 때문에 몰래 전화를 한다는 거야. 말끝마다 계약직, 계약직. 솔직히 아무리 손윗 사람이라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막말로 직계 가족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계약직인 건 맞는데요. 여기 애들도 있고 집안 어르신들도 계신데 그렇게 큰 소리로 사람 무시하는 말 하시면 안 되죠. 애들이 자기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아버님은요? 아버님은 본인 생신에 며느리들끼리 언성 높이는 걸 보고 싶으시겠어요? 가뜩이나 그나마 있던 경력도 아이들 키우면서 단절되는 바람에 새로 직장을 구하기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게 콤플렉스가 되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스스로도 크게 위축되어 있었는데 저런 말까지 들으니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필이면 큰애까지 이렇게 속을 썩이고 감정이 복받쳐 올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애썼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날 며느리끼리 싸워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대화로 넘길 수 있으면 그게 제일이죠. 그런데 제 대답을 듣고 형님이 더 화를 내시더니 결국 선을 넘으시더라고요. 뭐? 애들이 어쩌고 아버님이 어째? 누가 누굴 가르치려 들어? 계약직 주제에 너 미쳤어?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지 남편 믿고 설치지?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어디 눈 동그랗게 뜨고 집안 어른한테 훈계질이야. 소리를 지르시며 제 뺨을 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심장이 뛰어서 아무 말하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솔직히 부모님께도 손찌검 한번 당해본 적 없거든요. 그때 남편이 눈이 뒤집힌 채로 달려오더니 형님을 밀쳐내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황지민, 너 미쳤어? 지금 누구한테 손찌검이야? 내 아이디어 다 훔쳐 승진한 주제.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감히 누구 안 해보고 계약직 주제래? 나 아니었으면 네가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 것 같아? 너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하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뺨을 맞은 것도 충격인데 남편이 형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반말로 쏘아붙인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린지 영문을 알 수 없어 눈이 휘둥그레해졌는데 형님이 이에 질세라 또 큰 소리를 치시더군요. 황지민? 너야말로 단단히 미쳤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부부가 쌍으로. 나 니네 형 아내야.
아직도 내가 네 동기로 보이니? 20년 전 일을 왜 자꾸 들추는데? 너 아직도 나 좋아하냐? 하여간에 끼리끼리라더니 웃긴다 정말. 자기네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남한테 아이디어 빼앗기고 계약직이나 전자라고 그런 거면서 자격지심이야 그거. 패배자들의 합리화라고.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남편이 형님의 이름을 부르며 막말을 할 때도 솔직히 이보다 더한 충격이 있을까 싶었는데 형님의 말 속에 담긴 내용은 더 놀랍더군요. 남편이 형님을 좋아했다니요?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아무리 20년 전의 일이라지만 남편이 자기 형의 와이프를 좋아하기라도 했다는 걸까요? 저의 의문과는 상관없이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격렬해졌어요. 집안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고 어머님까지 나섰지만 두 사람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겉옷을 집어던졌고 형님도 지지 않고 본인의 뺨을 남편에게 들이밀며 그렇게 꼬우면 너도 한 대 치라고 도발을 해댔어요.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격양되어 갔어요. 결국 아주버님이 오셔서 형님을 끌어내고 나서야 자리는 겨우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물론 곧장 집으로 돌아왔죠. 무슨 염치로 자리 지키겠어요? 지금까지도 그 일을 생각하면 시아버님께 너무 죄송해요. 좋은 날을 최악의 날로 만들어버렸으니 당신 생일날 가족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의절까지 해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제가 그날 늦게 도착하지만 않았더라면, 아니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만 받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의미 없는 후회만 하게 되네요.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전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무서워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은 거예요. 집에 돌아와 씻으면서 본인도 생각과 감정을 정리했는지 제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와 저를 꼭 안아주며 말을 건네더군요. 여보, 많이 놀랐지? 미안해. 당신이 맞는 걸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 여자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당신에게 함부로 하는 걸 보고도 참을 순 없더라고. 미안해. 그런 모습 보여서. 본인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에 스스로도 놀랐는지 횡설수설 반명을 하더라고요. 아직 가슴이 뛰고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도 않았지만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에 안도되는 마음도 있고 사실 자기 아내가 맞았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이상한 거라 일단 남편을 먼저 다독여주게 되었어요. 괜찮아. 당신도 많이 놀랐겠다. 아버님 어머니께 죄송해서 어쩌지? 생신인데 가족들 앞에서 못난 모습만 보여버려서. 남편과 저는 한동안 서로 다독여 주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전 도저히 묻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용이 보통 내용인가요? 형님이 했던 말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데요. 물론 20년 전의 일이라지만 여보, 그런데 말이야. 형님이 했던 말 무슨 뜻인지 물어봐도 될까?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야.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더군요. 솔직히 평소처럼 대충 말을 돌린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남편더러 아직도 자기를 좋아하냐는 말까지 들어버렸는걸요. 적어도 제게는 확실한 해명이 필요한 이야기였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주면 좋겠어. 당신이 평소처럼 말을 돌려버리면 나 혼자 별별 상상을 다 하게 될 것 같아. 그럼 마음이 더 힘들겠지. 20년 전 일이라면 그럼 말해줘도 되는 거잖아. 어? 남편은 잠깐 망설이더니 형님과의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남편에게 들은 두 사람의 과거는 이러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기업의 입사 동기였다고 해요. 그 기업이라면 우리나라 빅3 정도는 아니어도 나름 업계에서 탄탄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죠. 형님이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형님은 그 회사에서 장기 근속해 임원직을 맡고 있거든요. 요즘엔 시대가 변해서 야근도 많이 줄어들었고 주말 철야 근무를 당당하게 강제하는 회사도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형님이 입사했을 당시에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야근이나 주말 출근, 철야 근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죠. 젊은 사원들의 시간을 갈아 넣어 회사를 위해 이바지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시대였으니까요. 이제가 대학에서 졸업한 친구들도 예외는 없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간이용 침대에서 돌아가며 쪽잠을 자가며 다시 아침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다고 해요. 그게 당연시 여겨졌죠.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6일을 함께 붙어 다니다 보니 같은 부서에 배정된 동기들은 생각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다고 해요. 이를테면 전우회 같은 거죠. 남편과 형님의 관계는 딱 그 정도였다고 해요. 연애 감정을 품거나 요즘 말로 썸을 타거나 한 게 아니라 그저 함께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적어도 그때의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었대요. 따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도 사적인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고 업무 관련 이야기만 나누었고요. 그런데 형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아이디어를 자기 혼자 생각해낸 아이디어인 것처럼 회의 시간에 발표를 하는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 뭐 나 혼자 한 이야기도 아니고 같이 대화하면 생각해낸 아이디어니까 얼마나 회사에서 잘 보이고 싶으면 저럴까 싶었대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여직원은 절대 뚫을 수 없는 유리천장이 엄청 낮았잖아요. 실제로 그 무렵 회사에는 팀장급 중에 여직원은 한 분도 안 계셨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대요. 같은 일을 해도 더 고평가받고 승진의 길도 열리는 건 남편이었으니까요. 동기의 그런 열정이 안쓰럽기도 하고 자신만은 탓하고 싶지 않았대요. 동기였으니까.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한결같았네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 남편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형님이 뒤에서 직원들의 뒷담화를 하고 이간질을 시켜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었던 걸 들킨 거예요. 거기엔 물론 상사들을 향한 아부와 끊임없는 아이디어 도둑질이 곁들여졌고요. 그러다 동기들을 다 제치고 최연소 승진까지 하는 걸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대요. 지민대리, 오늘 퇴근하고 시간 괜찮아? 좋지. 왜? 맛있는 거라도 사주게? 형님은 흔쾌히 오케이 했다고 해요. 어쩌면 슬쩍 떠보고 또 아이디어를 훔칠 속셈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퇴근 후에 둘은 근처 치킨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고 남편은 그간에 있었던 일을 진솔하게 말해야겠다 싶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동기들이 많이 서운해한다는 점, 앞으로는 팀원들과 같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평하게 공을 돌리는 게 좋겠다는 것 등등. 형님은 잠깐 표정이 굳더니 금세 웃는 표정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렇구나. 많이 서운했겠다. 미안해. 앞으론 그런 일 없게 할게. 남편은 다행히 이야기가 잘 풀린 것 같다고 생각했대요. 형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이 여자가 얼마나 여우 같은 여자인지. 아무튼 술자리는 조용히 잘 마무리가 되었대요. 남편은 그래도 여자 동기이기도 하고 술까지 마셨으니 의리상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었대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죠. 다음날 출근을 해보니 회사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 후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에 따라갔는데 파렴치한 짓을 했다고 암암리에 소문이 난 거예요. 남자 선배 여럿과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형님이 남편의 말을 듣고 괘씸했는지
남자 선배들에게 울면서 김사원이 자기를 추행했다고 거짓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였어요. 동기들은 믿지 않았지만 형님의 아첨에 익숙해진 선배들은 달랐어요. 결국 그게 발단이 되어 남편은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해요. 끝내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에휴, 다 지난 일인데 이제야 말해봐야 뭐해. 그 사건에 앙심이 남아있는 건 아니야.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인걸. 그렇지만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없는 거잖아. 본성을 다 아는데. 그런 주제에 당신에게 손찌검하고 계약직이니 어쩌니 폄하하니까 갑자기 화를 참을 수가 없더라. 전 남편의 말을 다 듣고 나서야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어요. 형님과 남편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는 건 충격이었지만 제가 걱정할 만한 그런 일은 또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형님을 마음껏 싫어해도 될 정당한 이유가 생긴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우리 여보 많이 힘들었겠다. 아니야. 듣기에 따라서는 그 사이를 숨긴 것처럼 보일 수 있을 텐데 오해 없이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커다란 파도를 하나 잘 넘겼어요.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큰 파도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거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제게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건 똑같았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다고나 할까요? 오랜 시간 살을 부대끼며 살아온 저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한 변화였어요. 그 미세한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죠. 남편은 잠이 많은 편이에요. 잠이 많다기보다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보통은 11시쯤 잠들어서 새벽 6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주말엔 가끔 늦잠을 자기도 하지만요. 적어도 저와 같이 사는 동안엔 저 패턴이 깨진 적이 없었어요. 덕분에 저도 그런 부지런한 생활 패턴을 몸에 익히게 되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11시가 되면 함께 침대에 누워 20분 정도 대화를 나눠요. 그러다가 한쪽이 스르륵 잠이 들면 스탠드 불을 끄고 함께 자는 식이죠. 10년 넘게 이어온 패턴이라 이젠 대화를 나누지 않고 혼자 자는 게 어색할 정도예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저를 재우고 나면 거실로 나가더라고요. 저도 선잠을 자다 우연히 알게 된 거라서 남편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던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최근부터 그랬다는 건 알죠. 그저 싱숭생숭한 일이 있어 잠이 안 오나 하고 모른 척 넘어가기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비밀이 생긴 것 같아서요. 가뜩이나 얼마 전에 형님과의 일로 제가 모르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몰래 거실에 나가 컴퓨터까지 두드리고 있으니 전 그날 당장 남편에게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11시가 되기만을 기다렸죠. 여보, 근데 있잖아. 전 이불 안에서 남편의 손을 꼭 붙잡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나 잠들고 난 뒤에 매일 컴퓨터 하는 것 같더라. 혹시 컴퓨터로 뭐 하는지 물어봐도 돼? 민감할 수도 있는 질문이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지만 거실에 있는 게다가 아들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도 걸리지 않은 컴퓨터로 이상한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랬기에 이렇게 물어볼 용기도 낼 수 있었겠죠. 아, 별거 아니야. 그냥 뭐 좀 찾아보느라고. 남편이 정확한 말을 해주지 않자 다시 물었어요. 솔직히 얼마 전 겪었던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집착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왜? 뭔데 그래? 나한테까지 비밀이어야 하는 거야?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묻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그 기업에 말이야. 황지민 그 여자 말고도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 내 입사 동기도 있을 거고
많이 챙겨주던 선후배도 있을 거고. 근데 그중 하나에게 얼마 전 제보를 받았어. 황지민이 회사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모양이야. 근데 내부 고발은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크니까 내게 부탁을 하더라고. 취합해서 고발하는데 도움을 좀 달라는 거야. 전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님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단 말이야? 오해는 하지 마. 아버님 생신 파티 때 있었던 일과는 별개야. 언젠가 개인적으로 풀어야 할 일이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온 거지. 20년 동안 아무렇지 않다고 믿고 살았는데 사실은 아닌가 봐. 나 그 여자 몰락시키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에서 언뜻 광기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된 게 다 나 때문인 것만 같고 전 남편을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다 지나간 일이잖아. 지금은 좋든 싫든 어쨌든 아주버님과 결혼했고 가족이잖아. 당신이 이랬다는 거 알면 그야말로 가정 파탄이잖아. 당신이 원하는 게 정말 이거야? 남편은 저의 간절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어요. 여보, 걱정 마. 철저하게 임명성 보장될 거야. 게다가 들키면 뭐 어때서 그래? 이건 팩트야, 팩트. 팩트에 기반한 자료라고. 그 여자 회사 공금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알아? 자그마치 3억이야, 3억. 이건 내가 고발했다는 거 들켜도 할 말 없지. 누가 봐도 잘못이니까. 개인적인 복수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그건 알겠는데 그 일을 꼭 당신이 해야겠어? 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는데? 차갑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소리를 치던 모습보다 아무 감정 없이 이야기하는 지금이 몇 배는 더 무서웠어요. 여보, 늦었어. 먼저 들어가 자. 나 이거 좀 더 하고 잘게. 전 더 이상 남편을 말릴 수 없을 거란 사실을 직감했어요. 이미 형님을 고발하는 일에 매몰되어 다른 것에는 눈 돌릴 여유조차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집요하고 차가운 눈빛은 난생 처음 봐요. 처음엔 제가 잠들고 난 뒤에만 컴퓨터를 하던 남편이 이젠 퇴근하고 돌아와서부터 새벽까지 줄창 컴퓨터 앞에만 붙어있게 됐어요. 평소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저와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거나 아들들과 게임을 하거나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하는 게 일상이었죠. 변해버린 남편을 보는 게 정말 괴로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파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이란 것을 남편은 잊은 듯 했습니다. 다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소리쳤어요. 전 큰 소리에 깜짝 놀랐지만 그보다도 이제 남편이 제 곁으로 돌아와 줄 거란 생각에 기쁜 마음이 훨씬 더 컸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남편의 마음속 응어리를 털어내는 걸 응원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정말 고생했어, 여보. 힘들지? 좀 쉬어. 전 미리 타놓은 꿀물을 갖다 주며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더라고요. 다 끝난 거지? 아, 그런데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와서 말이야. 이게 또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에 불과한 거였어요. 남편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내 아이디어 훔치고 그것도 모자라 회사까지 잘리게 만든 복수는 이걸로 대충 끝났어. 근데 내가 그 여자를 추행했던 헛소문으로 실추시킨 존엄성과 땅에 떨어진 명예에 대한 복수는 아직 안 끝났잖아? 그러면서 저를 휙 돌아보는데 전 너무 놀라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네요. 그건 제가 알던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복수의 정신이 나가버린 야차 한 마리가 거기 있더라고요.
번들거리는 눈동자와 푸석한 피부, 거기다 살짝 말려 올라간 듯한 입꼬리까지. 남편의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점점 두려워졌어요. 순둥이인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무서운 변화. 귀신이 들린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악에 바쳐 형님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모습이 제가 보기엔 본인의 인생도 함께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전 별다른 말도 하지 못하고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뭐 건지신 거 있으세요? 남편은 뭐가 그리 기분이 좋은지 싱글벙글하더라고요. 목소리도 격양되어 있고요. 전 방금 회사 관련 자료 제보했어요. 알고 지내던 기자님한테요. 일단 기사 먼저 터뜨리고 내부 감사로 들어가게 해야죠. 물론 감사과에 보낼 자료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쪽에서 준 자료를 제가 형식상 준비한 거에 지나지 않지만요. 잘 부탁드려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요. 설마 흥신소에까지 의뢰를 넣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통화하는 내용을 슬쩍 들어보니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형님을 미행해서 약점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찾아내라고 요청한 모양이에요. 불륜의 증거도 좋고 인성이 드러나는 악행도 좋고 범법 행위는 더 좋다고요. 사람을 얼마나 증오해야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전 지난 10년간 제가 알고 지낸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맞는지 어딘가에 평행우주란 게 정말 존재해서 둘이 뒤바뀌어 버린 건 아닌지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고 전 남편이 출근한 사이 몰래 컴퓨터를 켜봤어요. 바탕화면에 비밀번호가 걸린 폴더가 하나 있더라고요. 파일의 이름은 JM. 지민의 약자였죠. 전 다시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심으로 남편이 무서워진 거죠. 남편이 쓸만한 비밀번호를 몇 개 눌러봤어요. 설마 이런 파일에 제 생일이나 우리의 기념일을 비밀번호로 걸진 않았을 테고 몇 번의 시도 끝에 혹시나 해서 눌러본 숫자는 1818. 그렇게 남편이 꽁꽁 감춰놓았던 폴더가 열리고 말았죠. 그 안엔 온갖 자료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저지른 비리와 횡령에 대한 정황, 물적 증거 자료, 엑셀로 정리된 장표, 동료들을 뒷담화하거나 이간질시켰던 내용 등등. 더 놀라운 건 흥신소에서 보내온 것으로 보는 사진들과 녹취 자료였습니다. 전 가장 위에 있는 1020 경비원 파일을 실행시켰어요. 그리고 재생된 녹음 파일에는 형님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703호 그분 말이죠? 아유, 말도 마세요. 얼마나 갑질이 심한지요. 어쩌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냥 경비 주제에 엘리베이터를 탄다면서 어찌나 면박을 주는지요. 저희는 뭐 사람 아닌가요? 바람 쐬고 싶어 옥상에 가는 것도 아니고 입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민원도 해결하러 가는 곳을요. 정말 서러웠죠. 인사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나 주면 감사할 정도라니까요. 가만히 있자. 지난 명절 연휴 며칠 뒤엔가? 그 여자가 선물이랍시고 검은 봉다리에 들은 생선 2마리 내밀었더라고요. 근데 받아든 순간부터 아유 냄새가 그냥 누가 봐도 상한 생선이었어요. 근데 웃으면서 받으시라고 왜 안 받으시냐 그러대요. 전 하는 수 없이 받았죠. 냄새가 고약했지만 뭐 어쩔 도리가 있나요. 아파트 내부에 버렸다가 혹여나 걸리면 크게 경을 칠 거라 버리지도 못하고 근무 서는 내내 가지고 있었죠. 덕분에 경비실 안에 생선 냄새가 배는 바람에 한 며칠 내리 고생했어요. 그나마 선선할 때라 다행이지. 한여름이었으면 아유 말도 마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기분 좀 안 좋은 날엔 별별 특집을 다 잡아서 역정을 내요.
계단에 낙엽이 떨어져 있지 않냐? 거미집이 있지 않냐? 매일 그런 거면, 네, 저도 이해하죠. 근데 청소하고 돌아서도 바람 한번 휙 불면 떨어지는 게 낙엽 아닙니까? 그런 낙엽이 한두 개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역정낼 거 아니잖아요? 제가 떨어지는 낙엽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녹음 파일의 분량은 1시간이나 되었어요. 그 다음 파일의 제목은 1021 선생님이었어요. 재생을 시키자 이번엔 조금 앳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작년에 졸업한 진욱이 어머님이요? 아, 요즘 학부모님들이 확실히 유별난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보다도 더 심해졌죠. 근데 진욱이 어머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별나신 것 같아요. 말에 조심하게 되네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하도 생각나는 일화가 많아서 어떤 것부터 말씀드려야 하나. 아,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진욱이가 쪽지 시험에 백지를 제출한 거예요. 이름만 달랑 써서 낸 거죠. 뭐 가끔 그런 애들이 있긴 해요. 공부를 아예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반항심에 그러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건 종종 있는 일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0점 처리라죠. 그렇잖아요. 답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점수를 주겠어요? 왜 백지를 냈는진 그 다음에 알아볼 문제인 거죠. 혹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때 재시험 기회를 주든 말든 하겠죠. 근데 쪽지 시험 다음날 어머님이 학교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본인이 진욱이 엄마고 거기 기업에 임원으로 있다고. 근데 네가 우리 아들 쪽지 시험을 0점을 준 게 맞느냐 하면서 다짜고짜 소리치시더라고요. 네, 목도에서요. 솔직히 애들 보기도 창피하고 해서 조용히 자리 옮겨서 이야기하자고 말씀을 드려도 막무가내로 구시는데 아유, 애들한테 보이기 쪽팔려서 기업 다니는 게 대체 왜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꼭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고 물었더니 그걸 제가 알아서 생각해야지 자기한테 떠넘기려는 거냐며 저 같은 놈은 선생 자격도 없다고 교육청에 고발할 거라고 하대요. 참. 근데 이게 더러운 게 뭐냐면요. 애가 시험지 백지를 내서 0점을 줬더라도 학부모가 교육청에 고발을 넣으면 일단 저는 시험대에 올라야 해요. 선생 자격이 있네 마네 하는 소리를 좋든 싫든 들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어이없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권이 아무리 추락했다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몇 년간 죽어라 공부해서 겨우 선생님이 되었는데 현타 많이 왔죠. 진욱이 어머님 때문에요. 물론 징계는 받지 않았어요. 교육청도 생각이 있는데 이런 사안으로 징계 주면 뭐 어떻게 좋은 본보기가 되겠어요?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네가 참아라 하고 넘어갔죠. 아유, 무고하다지만 혹시나는 마음에 어찌나 떨리던지. 세 번째 파일은 같이 일하는 회사의 직원인 모양이더라고요. 파일에 적힌 녹음 날짜는 바로 어제였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났어요. 아, 황 이사님 말씀이시죠? 제가 그분 밑에서 한 7년을 일했거든요. 라인에 탄 건 아니었고 그냥 입사하니까 그분의 영향력이 큰 부서로 배정이 되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7년이나 모시게 되었네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땐 참 멋있는 분이다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사님이 처음 입사했을 당시만 해도 여직원들은 커피를 타거나 격리 업무를 보거나 그게 다였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중책을 맡긴 어려웠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최연소 대리, 최연소 과장, 최연소 팀장을 지나 최초의 여성 이사까지 달았다는데 솔직히 타이틀만 보면 존경할 만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타이틀만 보면 말이죠. 네, 저도 처음엔 그랬죠.
정말 멋진 분이라 생각했고 배울 점도 많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사님 라인을 잘 타서 제 능력도 보여주고 최연소까진 아니어도 그럭저럭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분의 성공 비결은 실력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뒷담화와 정체질에 있다는 것을요. 아우, 정냄이 떨어져. 몇 날 며칠 팀회의에서 겨우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면 홀랑 가져가 버리시대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거의 매번 그래요. 거기서부터 이미 쎄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아니 솔직히 막말로 그러는 상사가 한둘입니까? 자기 공인 척 다 가로채고 그러는 거죠 뭐.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남자 상사들에게 은근하게 스킨십을 해대고 아부를 떨어대고 거기다가 저 같은 일개 대리의 뒷담화까지 서슴찮게 하더라고요. 아니 이사가 일개 대리의 뒷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근데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이사님의 가짜뉴스에 피해를 본 게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비슷한 수준의 임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들이 항의사의 거짓말과 음해를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어요. 아유, 악독하죠. 성공하기 위해서라지만 그렇게까지 하다니. 이건 그냥 들리는 소문인데요. 아, 이런 얘기해도 될려나 모르겠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항의사랑 김이사랑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고요. 아, 물론 둘 다 가정 있죠. 그러니까 쇼킹인 거죠. 완전 불륜이잖아요. 몇 명이나 목격했더라고요. 물론 그런 소문 낸 사람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잘라버렸지만요. 아, 저요? 전 어차피 사직서 내고 퇴사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아, 황 이사가 회사 돈도 횡령했다면서요? 지금 감사 뜬다고 난리 났어요. 그걸 어떻게 메꾸시려나? 담이 큰 것도 참 능력이에요. 그쵸? 어떻게 3억을. 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녹음 파일을 꺼버렸어요. 듣다 보니 형님이 정말 너무한 구석이 많더라고요. 고발당해도 싼 사람 같고 당장 보이는 녹음 파일만 20개가 넘었어요. 형님한테 이 정도로 앙심을 품고 있는, 아니 형님을 고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 정도나 많다는 거였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사진을 모아놓은 폴더도 있었거든요. 열기 두려웠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여기까지 온 것을 전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실 내심 짐작하긴 했어요. 흥신소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 한 가지밖에 없을 거잖아요. 맞아요. 외도 증거로 찍은 사진들이었죠. 사진을 찍힌 남자만 해도 3명이었어요. 그 말은 최소 3명이고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쯤 되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형님의 저런 행패를 방조하는 것도 아주버님께는 못할 짓인 것 같고, 그렇다고 남편인 총대를 매게 하기엔 우리 가정의 평화가 걱정되었죠. 그런데 이런 건 저 혼자만의 걱정인 거죠. 이미 남편은 갈 때까지 간걸요. 그저 이 모든 사태가 끝나고 원래 순둥순둥했던 남편으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바랄 뿐이에요. 전 켜져 있던 파일들을 모두 끄고 컴퓨터를 종료했어요.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이제 모른 척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상기된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 회사 잘렸다더라. 거기다 지금까지 횡령한 돈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대. 너무 통쾌해.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간다. 배상 못하면 징역살아 할 수도 있대. 그럼 아주버님까지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해? 전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 그건 걱정 마. 이미 형하고 그 여자 이혼 절차 밟고 있어. 그 여자가 배상해야 할 돈이 형한테 넘어갈 일은 없을 거야. 아주 악질이더라. 조사해보니까
적어도 3달인 걸치고 있던데? 그것도 최근 2달간 알아낸 게 3달이니까 실은 더 많을 수도 있대. 뭐 회사 간부랑도 자고 동창회에서 만난 남자랑도 자고. 아무튼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 사진까지 찍어서 형한테 보여줬어. 노발대발해서는 이혼하자고 애들 양육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알라고 역정내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남편이 신나서 떠들다 어색한 제 표정을 보고는 금세 입을 다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 기쁘지 않아? 분명 평소에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도 괜히 그 말이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아니, 기쁘지. 왜 기쁘지 않겠어. 당신 억울함도 풀렸고. 당신 업신여긴 거에 대한 복수도 했지. 남편이 다정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복수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행동에는 저를 함부로 대한 것에 관한 복수도 얼마간 끼어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고마워. 나도 잘된 일이라 생각해. 전 남편의 넓은 등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우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렇게 속으로 안도하면서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단이 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안방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내용을 슬쩍 들어보니 전화 상대는 그 여자인 것 같았어요. 왜? 뭐 불만이라도 있어? 다 네가 자초한 거잖아. 언제까지고 나 안 들킬 줄 알았어? 남편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연신 기쁜 목소리로 약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다 불쑥 뭐? 나를 고소해? 명예훼손? 하, 어디 훼손될 명예랄 게 너한테 있었나 보지? 그 여자가 남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모양이었어요. 전 눈앞이 캄캄했죠. 이게 아닌데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남편이 복수심에 눈이 멀어 우리 가정을 등한시하는 게 이런 결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뭔가 캥기는 게 있을 거잖아요. 흥신소에서 수집한 증거물이 합법적인 루트로 모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더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내가 꼴릴 줄 아냐? 네가 자고 다닌 남자를 와이프들도 너의 존재를 아느냐? 이 상황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정말 끔찍했죠. 제가 알던 남편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어요. 남편은 저와 자식들을 돌보는 것보다 그 여자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을 선택했고 그 결과 이런 끝없는 수렁 같은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모든 일이 끝나고 저 사람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와도 전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아요. 믿음이 없는 부부를 과연 부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전 요즘에도 침대에 나란히 누우면 남편의 번들거리던 광기 어린 눈동자가 자꾸만 생각나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광기 가득한 태도에 두려움이 더 커진 것 같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길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성북구에 사는 50살 오숙자라고 합니다. 얼마 전 딸아이의 소개로 사연 채널을 보다 제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용기 내어 글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평생 책을 많이 읽거나 문장을 쓰던 사람도 아니라 조금 글이 서투를 수 있겠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기억나는 어린 시절이 있겠지요. 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 할머니 손에 맡겨져 자랐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갑자기 부모님을 여의었던 터라 엄마가 보고 싶어, 아빠가 보고 싶어,
하루에도 몇 번은 울어제꼈던 기억 말곤 사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 대한 기억만큼은 아주 생생하지요. 저희 할머니는 말 한마디도 곱게 나가신 법이 없으셨고 호랑이처럼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저와 동생이 잘못을 하면 탱자나무 회초리를 들고 나셨습니다. 그 바람에 동네 애들도 저희 할머니를 무서워했고 저도 동생도 할머니 말이라면 감히 찍소리도 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런 저희를 놀려대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전 할머니가 창피하기도 했지요. 할머니에 대해선 기억나는 일화가 많은데요. 먼저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은 할머니 손에 맡겨진 후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동생과 제가 숨바꼭질을 하다 할머니의 장독대를 깨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할머니께선 어찌나 불같이 화내시던지 저흰 그 어린 나이에 3시간 내내 손을 들고 눈물을 삐죽삐죽 흘리며 마당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를 향해 들었던 감정은 원망이었지요. 저희를 못살게 굴고 모질게 대하는 할머니가 너무 믿고 싫어서 정말이지 동생과 함께 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차마 할머니께는 대들지 못해 입만 삐죽 내밀었습니다. 전 할머니가 너무 싫어서 얼른 다정한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와서 저희를 데려가길 바랬어요.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진 명절에 저희 보러 내려오실 때마다 새 신발이며 새 옷, 이것저것 간식거리들을 사다 주시곤 했는데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전 친척들이 올 때마다 동생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애교를 부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를 데려가실까 해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친척들은 저희의 재롱을 좋아하고 칭찬하시면서도 저희를 집에 데려가신단 말은 꺼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저나 동생이나 기분이 상해 집 뒤 산으로 올라가 서로를 붙잡고 엉엉 울곤 했습니다. 전 당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에게 책을 빌려보곤 했는데 제 처지가 그 어느 소설 속 주인공보다 비참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어린 9살 인생을 더 비참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소풍날이었는데 매일 제 도시락 반찬을 가지고 놀리는 친구와 짝꿍이 된 것이었어요.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제 옷을 보더니 까르르 웃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저도 당황했지요. 알고 보니 도시락 통에서 나온 김치 국물이 옷에 잔뜩 묻어 있었던 거였어요. 전 순간 놀란 마음에 선생님을 쳐다보았고 선생님은 그 아이를 혼내며 국물을 닦아주려 하셨습니다. 결국 전 그날 밤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어 산길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밥을 먹는 시간에 도시락통을 깠는데 여느 때와 똑같은 반찬이 있는 거였습니다. 김치통이 엎어진 것도 속상한데 소풍날 또 같은 반찬이라니. 정말 할머니가 무심해도 너무 무심하다 싶었죠. 전 마음이 상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걸 무시한 채 그대로 도시락통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제 옷을 유심히 보더군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던졌는데 그 순간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눈물이 나 그대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자애란 친구였는데 집이 워낙 부잣집이고 잘 사는 아이였기에 늘 도시락 반찬이 화려했던 아이였어요. 자애는 제 옷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 이거 우리 언니 옷이다. 정말? 이거 우리 언니 옷 맞아. 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린 옷인데? 숙자네 할머니가 주워왔나 봐. 절 대놓고 비웃는 자애의 목소리에 반 아이들은 한바탕 웃었고 그중 몇몇 친구들은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친구들 역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억울하고 분했던 나머지 이 상황을 모면하겠다고 크게 소리 질렀어요. 아니야. 우리 할머니 옷 안 주워와. 이거 우리 큰아버지가 사주신 옷이야.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짓말을 지어내? 그러자 제 말에 자기도 당황했는지 눈시울이 붉어져 절 노려보더니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옷을 주워가는 걸 봤다고 했고 몇몇 아이들이 자해의 의견을 거들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고 아이들은 그제야 우르르 흩어졌습니다. 상냥했던 선생님이 제게로 다가와 괜찮냐고 애들이 괴롭힌 거냐고 물었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분한 얼굴로 씩씩거리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가 입을 틀어막고 울었지요. 하지만 이 분노는 곧 다른 곳으로 튀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에게였죠. 전 그날 소풍에서 돌아오자마자 할머니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왜 김치도 제대로 통에 못 담아서 창피하게 하냐? 이거 옷 어디서 난 거냐? 내가 얼마나 오늘 창피했는지 아냐? 하지만 할머니는 역시나 제 화를 받아주지 않으셨죠. 뭐요? 가시나 옷 입혀놓고 키워줬더니 그딴 소리 씹으렸어? 너 종아리 돼. 그 말버릇 내가 오늘 고쳐줘야겠어. 싫어. 안 맞아. 안 맞을 거야. 그날 전 할머니에게 맞기 싫어 뒷산으로 숨었고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커다란 나무 밑에 가서야 엉엉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전 저를 두고 먼저 간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고 그날 집안은 뒤집어졌지요. 제가 울다 지쳐 잠에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절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방네 수소문을 하고 꺾인 허리로 산을 오르셨어요. 그러다 제가 잠에서 깨 눈을 뜨자 갑자기 불현듯 누군가의 매서운 손이 제 뺨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이놈의 가시네. 산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여길 기어들어와. 날 말려 죽일 셈이냐? 할머니.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보는 표정과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절 보고 계셨고 전 그때 처음 본 할머니의 눈물에 당황을 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무사히 마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지요. 알고 보니 흉악범이 마을에 떠돈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때였던지라 할머니께서 더욱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 그날 일이 미안해 할머니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 할머니에게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할머니는 그날 이후 제게 말도 잘 붙이지 않으셨고 저도 할머니와 대면대면한 사이로 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전 예산에 있는 인문고등학교에 진학해 자취생활을 했는데 주말마다 할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때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 안에 빵과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냉장고를 보며 내심 참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절 주려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보다 할머니 말을 잘 듣는 남동생을 주려고 한 거였기에 더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당시 동생은 근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간이 남아서 그런지 할머니가 하는 밭일도 도우면서 예쁜 손자 소리 듣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저와 달리 동생이 남자라는 거에 할머니는 그토록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제게는 말 한마디 곱게 하지 않으시면서도 동생에겐 우리 손자란 이름으로 동생을 부르곤 하셨지요. 절 보면 틱틱대는 말투 좀 고치라며 잔소리만 해대면서도 동생에겐 빵과 우유를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이지 싫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은근히 저를 불편하게 했고 여자라는 게 싫어졌어요.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턴 주말에 내려오기가 싫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 안 오는 말을 할 때면 간다고 둘러대다 전화를 끊어버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제가 자취하는 곳에 왔습니다. 갑자기 누나가 보고 싶다며 찾아온 거였죠. 뜬금없는 방문이어서 낌새가 좀 이상했습니다. 허나 전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남동생이 무슨 소식을 전해올지. 남동생은 먼저 시골집에서 싸온 과일들을 방에 놓더니 어떻게 지내고 있냐 물었어요. 잘 지내지. 뭐 별일 없어.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뿐이야. 그래? 저 혹시 누나 할머니한테 뭐 들은 거 없지? 할머니? 전 남동생이 꺼낸 말에서 이상한 기류를 눈치챘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무슨 일 있지? 빨리 말해봐. 그게 얼른. 사실 할머니가 아프셔. 누나에게 말 안 했나 보네. 나도 안진 얼마 안 됐어. 뭐? 아프시다고? 할머니가 아프단 말에 전 들고 있던 과일까지 떨어뜨리며 놀랐습니다. 하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픈 건데? 배가 안 좋으시대. 폐암. 그래서 얼른 수술을 받으셔야 한대. 뭐라고? 폐암이라고? 어. 다행히 수술비는 큰아버지께서 해주시겠대. 아니, 암이면 몸이 아파도 분명 아팠을 텐데 너는 몰랐어? 할머니 알잖아, 누나. 아파도 티 안 내시는 분인 거. 할머니가 아프단 말 나한테 한 번도 안 하셨어. 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셨겠지. 자식들에게 돈 달라기 그러니까. 정말 지긋지긋하다 진짜. 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만 화를 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것도 속이 상했지만 그것보다 그걸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지금껏 치료받지 않아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해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바보 같은 할머니. 누나, 울지 마. 남동생은 다정하게 제 눈물을 닦아줬지만 전 쉽게 울음을 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술 날짜를 물었고 그날까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수술날을 기다렸습니다. 수술날 본 할머니는 생각보다 많이 야여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아팠는지 얼굴살이 홀쭉해져 있었고 눈 밑은 퀭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많이 아플 텐데도 가족들에게 아프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곁에 앉은 절 보고서는 무심하게 내뱉었어요. 못하러 왔어? 숙자는 학교 빼먹고 온 거야? 학교 빼먹지 말라니까. 지금 공부가 중요해? 아픈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전 말이 뾰족하게 나왔고 급하게 그걸 후회했지만 할머니는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전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보며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할머니의 연세도 연세고 상태도 나빴던지라 수술 시간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고 저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 제가 할머니에게 지었던 수많은 잘못들이 떠올랐어요. 할머니를 외면하고 부끄럽게 여기던 모습들이었어요. 운동회 때 할머니 손을 잡고 뛰는 게 싫어서 일부러 기권했던 거. 동네 아이들이 할머니와 사는 사이라고 불쌍하게 여기던 게 싫어 할머니와 살기 싫다고 소리 질렀던 거.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다고 할머니가 힘들겠다는 열매들을 엎어버린 거. 그것들이 생각나자 순간 제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멈출 줄 몰랐어요. 전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는 남동생의 손길을 느끼며 기도했습니다. 할머니가 그저 무사히 나오기만을, 나와서 절 용서해 주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때 의사가 먼저 나왔고 큰아버지를 불렀어요.
큰아버진 의사와 짧은 대화를 나누셨고요. 저희에게 상기된 얼굴로 상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수술은 잘 됐대. 그 한마디에 저와 남동생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하늘이 도운 건지 할머니의 수술 경과도 좋았어요.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 할머니의 자식들을 대신해서 제가 할머니 옆에서 간호를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처음으로 할머니 곁에 붙어 있는 시간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서로 대화가 오가지 않았던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던 건지, 감정의 골이 생각보다 깊었던 건지, 할머니도 저도 어떻게 말을 섞어야 할지 몰랐어요. 저 역시 무심하게 구는 할머니를 보며 혹시 할머니가 아직도 내게 화가 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날 미워하나? 내가 산에서 안 내려와서? 내가 맨날 틱틱거리고 화만 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집에 내려오지 않아서?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걸 차마 묻지 못했고 그저 할머니가 대소변 가리는 걸 돕고 간간히 숙제를 하며 그렇게 시간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시간이 얼마나 후회로 자리할지 모르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퇴원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거였어요. 퇴원은 무슨? 절대 안 돼. 전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얼른 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다 낫지도 않았는데 퇴원하면 수술한 부위가 낫지 않을 텐데요. 전 의사 말대로 좀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죠. 그러나 할머니는 자신이 입원해서 자식들 돈 들어가는 게 죄스러웠는지 자꾸 나가고 싶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애걸까지 했지만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자꾸 그러자 저도 그런 할머니에게 버럭 화가 나버렸습니다. 아니 할머니, 안 아프긴 뭐가 안 아파. 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이깟 돈 얼마나 한다고. 내가 나중에 커서 큰아버지한테 갚을게. 네가 그 돈을 왜 갚아? 그리고 나 안 아프니까 얼른 의사한테 가서 퇴원시켜달라 해. 얼른. 안 된다고. 결국 사소한 논쟁은 또 늘 반복되는 싸움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말 안 통하는 답답한 노인 취급하자 할머니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남동생을 소환했어요. 남동생은 곧바로 달려와 저희의 싸움을 중지했습니다. 그렇게 남동생이 뜯어말려서야 이 싸움이 끝나고 말았죠. 그리고 절 데리고 나와 남동생은 분란의 원인으로 절 지목해 꾸중하듯 말했습니다. 누나, 할머니 아픈데 꼭 그래야 해? 할머니 아프시잖아. 그냥 조금만 참고 들어줘. 나도 그러고 싶다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쩌라고. 전 남동생에도 화를 냈고 그렇게 기분이 엉망인 채로 자취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론 남동생이 할머니를 간호했고 전 남동생에게서 할머니의 상태를 들었어요. 이번에도 할머니와 화해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 전 대학교 입시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대학만큼은 인류에 가고 싶었던지라 저는 그 누구보다 밤을 새워 공부했습니다. 인류에 가야 내 인생도 인류가 될 거라 생각하며 그래야 지긋지긋했던 가난이 내 인생에서 빠지는 거라고 마음먹으며 독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죠. 가끔 남동생으로부터 안부 전화가 오거나 할머니가 누나의 소식을 궁금해한단 말을 듣긴 했지만 전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도 어차피 서로 할 말이 없어 머뭇거리다 끊을 걸 알기에 연락하겠다는 거칠애 같은 말만 하곤 전화하지 않았어요. 오직 구김살 많았던 제 인생이 펴지기만을 바라며 공부에 매진했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전 낙방하고 말았어요. 모두가 제가 인류대학에 갈 거라고 말했고 당연히 갈 거라고 기대했지만 전 시험날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제대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대참패를 하고 말았죠. 얼마나 비참하고 속상했는지
전 낙방한 날 방 한 구석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밥도 먹지 못했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계속 잠만 잤습니다. 잠에 들며 모든 게 잊힐 거라 생각하며 계속 잠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제 대학 입시 결과를 물어올까봐 겁이 났고 저조차도 이 현실을 인정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땐 너무 어려서 인류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제 인생도 지금처럼 끔찍하게 가난할 거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집 문을 두드렸어요. 전 무시하고 계속 자려 했지만 문을 두들기는 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결국 옆집에 사는 사람이 문 열라고 소리를 치자 전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 자리엔 남루한 행색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되어 이 먼 곳까지 온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제 입에선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나왔고 할머니 역시 똑같은 목소리로 받아쳤어요. 왜 왔어? 왜 왔긴? 할머니는 제 방으로 들어와 방을 한번 둘러보셨죠. 방 안은 당연히 안 치운 음식들과 벌레들이 함께 뒹구는 쓰레기장이나 다름이 없었죠. 할머니는 그 방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곤 사는 꼬라지가 왜 이러냐며 크게 성을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잔소리를 한바탕 하시면서 저를 대신해서 방 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전 제발 그냥 반찬만 놔두고 가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모든 걸 잊고 잠을 자고 싶은데 할머니란 방해꾼이어서 시끄럽게 하니 전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만 참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 나가라고 나중에 와! 고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이러고 사는겨? 뭐라고? 그깟 대학? 할머니가 뭘 알아? 하지만 그 순간 왜 또 할머니에게 불통이 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할머니에게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아냐고, 할머니가 안겨준 가난 벗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느냐고 아냐고, 그걸 아느냐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그러다 제 말을 받아칠 줄 알았던 할머니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에 저도 입을 다물고 할머니의 나이든 눈가를 바라보았어요. 검버섯이 피어나 있는 그늘진 눈가를. 그러니까 나 때문이라는 거야? 네가 이 꼴이 된 게 나 때문이라는 거지? 나쁜 년. 그리곤 할머니는 절 향해 한바탕 욕을 퍼붓더니 나가셨습니다. 전 할머니가 바리바리 싸운 반찬 더미들 가운데 서서 할머니를 노려보다 문을 쾅 닫아버렸고요. 전 그날 이후 할머니에게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샀습니다. 조심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추슬렀고 할머니의 얼굴을 생각하며 더 가난해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더 독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명절에도 시골에도 내려가지 않았고 남동생의 전화가 와도 대강 받고 끊었습니다. 그저 방구석에서 밤새 불을 켜고 공부만 했습니다. 머릿속엔 오로지 외워야 하는 수학 공식과 글자들과 저만 존재했어요. 그렇게 할머니 포함한 저의 진짜 가족은 제 기억 속에서 까맣게 지워져 갔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인류란 딱지가 붙은 대학에 붙었고 눈물을 흘리며 그간 겪은 실패, 쓰라림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전 제일 먼저 남동생에게 대학 합격 소식을 알렸고 그간 뒷바라지해준 고마움을 전했어요. 옆에서 소식을 들은 할머니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자 새삼 할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었고 집으로 달려가고만 싶었습니다. 저는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고, 나 걱정되어서 왔을 건데 그날 그렇게 추운 겨울에 보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집으로 내려갔고 남동생과 할머니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절 변함없이 대해주었고
누룽지를 내오시면서 왜 이리 말라지셨냐 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마르고 야위어진 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듯 정말이지 하얗고 눈가는 더 깊어져 있었어요. 전 전보다 조금 더 철이 든 건지 그런 할머니의 늙은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고 분명 날 걱정하고 있었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할머니께 전화드리지 못한 게 죄송해졌습니다. 전 그날 남동생과 할머니와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고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모두 이 집에서 있었던 추억이었죠. 남동생과 싸우다 할머니에게 혼났던 기억부터 맞지 않으려고 할머니의 회초리에 숨겼던 거, 산에서 캔 열매와 나무를 다듬었던 거, 다 같이 이 자리에 앉아 군고구마를 먹었던 거, 남동생과 번갈아 가며 할머니의 어깨를 안마했던 거. 할머니는 오히려 저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추억하고 계셨고 어제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그 기억들은 모두 옛날 사진처럼 오래되어 보였지만 할머니에겐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제처럼 생생하신 것 같았어요. 전 할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억들을 들으며 가만 잠이 오는 걸 느꼈고 할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제 이마에 닿는 게 좋아서 몽롱한 정신으로 할머니의 허리춤을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나 대학 다니는데 올 거지? 내가 할머니 데리고 맛있는 데 데려갈게요. 그 말에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할머니의 그런 밝고 환한 미소는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고향집에서 겨우 하룻밤이었지만 드디어 할머니와 화해했다는 생각에 전 너무나 기뻤습니다. 마음의 짐이라도 던 듯했어요. 늘 나쁜 손녀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그 짐에서 해방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얼마나 찰나 행복이 될진 생각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할머니께서 제가 대학에 입학한 후 얼마 안 있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날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여기에 온다는 전화가 걸려왔고 전 알겠다고 한 뒤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서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그날따라 예뻐 보였어요. 서울에 와서 손녀딸 만난다고 한껏 꾸민 모습이었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한 듯 했고 머리도 곱게 빗겨져 있었죠. 전 그런 할머니 보자 그간 대학생활로 고단했던 피로가 풀리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얼른 할머니를 만나 껴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할머니를 향해 먼저 방방 손을 흔들었고 할머니도 기분이 좋은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때 마침 신호등 불빛이 바뀌려 했고 할머니는 제가 얼른 보고 싶으셨던 건지 제 쪽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기셨어요. 무단횡단이었습니다. 전 할머니가 위험해질까 걱정되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와요. 하지만 그때 순식간에 일은 벌어졌어요. 빠르게 다가오는 자동차의 몸이 할머니의 몸과 부딪히면서 할머니가 제 눈앞에서 멀리 날아가 버린 거였습니다. 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아 버렸고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마침 할머니가 가져오셨던 김치통에서 엎어진 국물과 할머니의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어우러지며 제 쪽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전 너무나 참혹한 이 광경에 어쩌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다 아무나 붙잡고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 제 쪽을 쳐다보셨어요. 입술로 무언가를 말하려 하셨죠. 하지만 전 할머니 옆에 가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은 채 죽어가는 할머니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게도요. 그게 바로 제 할머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전 그토록 할머니가 살길 바랬지만 운명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한평생 일만 하신 우리 할머니를 돌아오실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 버리셨죠. 전 마지막으로 할머니 위로 덮여지는 천을 보며 그만 기절을 했고 그렇게 며칠 동안 의식 없이 지냈습니다. 깨어났을 땐 남동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지요. 나중에 남동생에게 들었지만 전 깨어나자마자 할머니를 찾았고 의사에게 할머니 불러달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절하게 반복했다고 해요. 제가 그나마 상태가 괜찮아진 건 장례식 때였어요. 할머니 마지막 길이니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에서였는지 그날만큼은 눈물도 흘리지 않고 기절하지도 않고 어떻게 잘 버티고 있었어요. 친척들은 이미 어떻게 된 일인지 들었기에 저에게 더 따로 묻지 않고 그저 절 안쓰럽게 여겨주며 한 번씩 안아주셨습니다. 전 조문객 한 명 한 명을 받으며 그렇게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취하신 분은 큰아버지였어요. 큰아버진 붉어진 눈동자로 중얼중얼 어딘가를 향해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다 밤이 깊어질 때쯤 저를 보더니 더듬더듬 할머니에 관한 추억을 꺼냈습니다. 전 그 모습이 안쓰러워 큰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만져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젊은 시절 할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잃고 과부가 되어 3남매를 건사한 이야기였어요. 명절날마다 큰아버지께서 취하시면 주사처럼 하시는 얘기였지만 그래서 이미 문장의 처음과 끝도 알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그날따라 그 이야기는 더 가슴 아플 만큼 새롭게 들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잃고 20살이란 나이에 혼자가 되어 국밥집을 차리고 과부가 되었다고 수군거림을 당하고 자식을 건사하느라 자신은 쫄쫄 굶었던 할머니의 삶이 영화처럼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 때문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던 죄책감이 짙었던 가운데 할머니의 그런 삶 이야기는 더욱 저를 다시 슬픔과 비통함에 빠뜨렸어요. 하지만 뒤이어하신 이야기인 그간 표정을 굳히고 있었던 남동생마저 무너져버리게 만들었어요. 그건 바로 할머니가 어떻게 저희들을 맡게 된 건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큰아버지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입술을 떼셨습니다. 사실 난 너희들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되었어. 그래서 너희들을 고아원에 보내려 했어. 그런데 할머니가 막아섰단다. 절대 안 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안 된다고 하면서 난 혼자 살기도 벅찬 어머니가 어떻게 손자 손녀를 키울 거냐고 했지만 어머니는 우리에게 10원 한 장 도움받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끝내 너희 거두셨어.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손 한 번 벌리지 않으셨단다. 그날 너희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졌을지 모른단다. 너희 할머니가 그런 분이셔. 그런 어머니셔. 전 그 말을 들으며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할머니의 결심이 지금의 저희 남매를 있게 해준 것이었어요. 고아원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희 남매는 할머니께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은혜는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부모가 날 낳은 게 당연하듯 할머니께서 우릴 기르신 것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전 한 번도 할머니께 키워줘서 고맙다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 고마워. 이 말 한마디면 되었을 텐데 그 말 한마디가 뭐 그리 어렵다고 못한 거였을까요? 전 제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창피했고 영정사진 속 할머니에게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할머니는 친척들께 약속하신 대로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밭일을 하고 암에 걸리셔도 일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생활을 꾸려나가셨죠. 모두 저희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였죠.
제 등록금 때문에 우리 남매 입으로 들어갈 밥 때문에 그저 억척스럽게 스스로에게 모질도록 일을 하셨던 거지요. 할머니도 쉬고 싶으셨을 텐데 한 번쯤은 우리에게서 자유로워져 편안하고 싶으셨을 텐데 단 한 번도 그런 내색 하나 없이 그저 묵묵히 일을 하시고 또 하셨습니다. 그땐 할머니의 마음들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 아는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눈물과 땀으로 어린 저희들이 자랄 수 있었고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사실은 망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나 살기 바쁘단 이유로요. 그렇게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후회의 그늘에 젖어 있었을 그때 남동생이 지친 얼굴로 다가와 제게 물었어요. 누나, 주말에 내려오면 냉장고에 있던 빵 우유 있잖아. 그거 왜 안 먹었어? 우유? 빵? 할머니가 누나 주려고 항상 넣어놓은 거였어. 새참으로 나온 거였는데 드시지 않고 집으로 가져왔거든. 누나 준다고 누나가 목구멍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뭐라고? 전 너무 놀라 눈을 껌뻑거리며 남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빵과 우유가 남자인 동생을 챙겨주려 한 게 나를 위한 거였다니 전 다시금 남동생을 보며 무슨 말이냐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누나 생각뿐이었어. 어딜 가도 누나 자랑을 하셨고 어딜 가도 누나 걱정뿐이었어. 누나가 공부하느라 힘들어할 땐 물 떠놓고 하늘에 대고 누나 합격하게 해달라고 빌었고 누나가 아플 땐 내 새끼 아파서 어쩌냐면서 누나보다 더 아파하셨어. 자기가 말을 못되게 해서 누나한텐 많이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잘 챙겨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어. 난 할머니 사랑이 누나한테만 가니까 그게 질투가 나서 누나한테 할머니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고. 미안해 누나. 누나랑 할머니 사이 그렇게 된 거 나 때문인 것 같아. 남동생의 고백은 절 한동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제 손에 할머니가 누나가 대학 입시에 납방했을 때 누나에게 쓴 편지라며 종이 한 장을 건네었습니다. 받은 편지엔 정말이지 할머니의 마음이 삐뚤빼뚤한 글씨와 틀린 맞춤법으로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누나한테 전하지 못하고 그냥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관해 두었어. 읽어봐. 그 편지를 본 순간 불현듯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반찬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제가 모진말로 나가라고 밀어내어 할머니와 크게 다툰 날이었죠. 그래서 할머니 빈손으로 보낸 날이었어요. 전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곤 그 아픈 날의 글씨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숙자야, 나 많이 미웠지? 내가 네 남동생만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많이 섭섭했지. 그런데 숙자야, 할머닌 널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할머닌 우리 숙자가 제일로 소중하고 귀해.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새끼요. 넌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라. 할머니가 널 키우면서 얼마나 네가 자랑스러웠는지 모르지? 할머니는 네가 뭐래도 자랑스러웠어. 그런데 숙자 네가 드세서 혹시나 네 아버지처럼 사고라도 치고 다닐까 봐 할머니가 겁이 나서 그래서 말을 나쁘게 했어. 미안하다 우리 새끼. 가슴에 못 박아서 미안해요. 다 할머니 잘못이니 할머니를 미워요. 할머니가 모자라서 그려. 그래도 숙자야, 넌 너무 귀여운 존재니 할머니는 네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머니 같은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속자 할 수 있어. 할머니 손녀니까. 저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이제야 알게 된 할머니의 진심을 느끼고 또 느꼈습니다. 전 할머니가 저에게 안겨준 게 가난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치졸하고 비겁한 가난, 인생에 없어야 할 불행, 내 인생의 방해물. 전 할머니가 바로 그것을 안겨주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희에게 가난을 안겨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과자를 못 사줘서 미안하다면 문주를 붙여주시고 개떡을 쪄주시고 가마솥 누룽지에 설탕을 발라주신 할머니는 저희에게 한없이 베풀 줄 아는 사랑, 그 아름다운 단어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단어를 선물해 주시고 간 거였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전 그만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이 깃들어 있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걸 많이 놓치고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에 대해 가졌던 수많은 오해들을, 절 향한 할머니의 사랑을, 할머니의 죽음을 뒤로한 후에야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할머니를 너무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사랑을 무척이나 갈구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 그대로 편지를 품에 안은 채 바닥에 엎드려 그만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동생도 그런 제 몸 위로 쓰러져 함께 울었지요.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전 새 삶을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말씀대로 단 하루도 허비하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려 했고 더 이상 가난이란 단어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할머니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농사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남동생도 장가를 가고 저도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중년의 나이가 되었네요. 할머니를 잃은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인데 세월은 무심하게도 너무나 빠르게 흘러버렸습니다. 사실 오늘은 할머니 기일이에요. 그래서인지 그때 편지를 품고 있으면서도 유독 할머니가 더 그립고 마음이 사무치게 아파오네요. 이젠 중년이 되어버린 절 보면서 할머니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대견하다고 해주실까요? 고생했다고 말해주실까요? 부디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할머니는 오래전 과거 없었지만 할머니와 함께 산 날은 부단히도 많았습니다. 인생이 절 힘들게 할 때마다 할머니 사진을 꺼내보며 버텼고 편지를 꺼내보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손녀라는 걸 기억하려 했고 그 힘으로 인생을 버텨왔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늘 함께였어요. 그리고 오늘 사연을 보내면서 전 다시 할머니가 제 곁에 있음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 채널을 빌려 할머니에게 하고픈 말을 전하자면, 할머니, 저 역시 할머니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동안 절 이렇게 이쁘게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젠가 제가 할머니께서 계신 그곳으로 간다면 그 길목에 꼭 있어주세요. 할머니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꽃으로 태어나서 들풀로 살다 가신 나의 강인한 여자, 나의 사랑하는 할머니. 강혜자 할머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